여기 이 책의 제목이 영어 원제는 프리즈널 오브 지오그라피거든요. 지리의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나빠서라기보다 푸틴이 미치광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지리라는 조건이 그쪽으로 뭔가 자꾸 사람을 쏠리게 만드는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네. 아무리 너희가 여기서 뛰어봤자 이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쵸. 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변수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없애면 안 된다 고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 그렇죠. 다른 건 없애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북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의 주인장 남국민 큐레이터.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남국민 작가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남궁 작가님.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다고. 베스트 작가 됐습니까 벌써?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긴 한데 예. 검색하면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베스트셀이라고 붙어 있어요? 오늘만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독의 즐거움. 네.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표를 뿌리셔. 표를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약간 청문회 느낌으로. 오독이 뭡니까? 잘못 읽었다 그 오독입니까? 사실 이 책 제목을 정리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여기 네. 이 자리에서 특히 네. 많이 말씀하신 게 제목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정작 지어보려고 하니까 제목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책 제목.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제목 짓느라 잠을 안 주무십니다. 맞습니다. 새벽 1시에 막 카톡 하시고요. 제목이 전부 다. 오독의 즐거움. 무슨 뜻이에요? 오독. 나는 잘못 읽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북 언더스탠딩도 그렇고 예. 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 언더스탠딩에서 예.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거라든지 그 책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고 하냐 보통 정독을 하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읽고 그렇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느꼈던 점은 책을 저도 여기서 북 언더스탠딩을 다루면서 항상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100% 흡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고 요즘 생각을 많이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새 걸로 만들어내야 이게 사실 똑같은 거 복사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북 언더스탠딩을 준비할 때도 기본 책은 읽지만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독이란 것도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정답 네. 맞추는 네. 거 엄청 중요시하고 네. 하는데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책 앞에서 좀 건방져진 느낌.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좀 이해하고 이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맞춰서 읽는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제가 경험상 뭔가 더 남더라고요. 그 책 그대로 이해하면은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뭐 사냥감을 가져왔으면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요리를 해야지. 명언이다 명언. 네, 결국은 레시피북대로 하면은 백종원 레시피면 백종원의 요리가 되는 거지만 사실 그렇죠. 그거 재료를 가져와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오마카세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제목을 건방진 책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어떻게 즐거움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선배 이제 막 팔기 시작했는데 꽂혀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건방진 책 읽기로 했으면 1위까지 갔을 겁니다. 너무 아닐 것 같습니다. 야 아쉽네 아쉬워. 나한테 상당히 했었어야지. 참. 알겠습니다. 저거는 남국민 우리 작가님 좋아하시면 그래도 한 권씩 사주십시오. 다른 건 안 사도 그렇죠. 다른 건 안 사도 이 책만 저거는 이 책만 좀 기념품으로 한번. 그렇죠. 책으로 사주시면 쓴 좋을 북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으로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맞네요. 네. 오늘 하실 책은 조 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책 읽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책. 예,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책은요. 예. 지리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지리의 힘. 네. 그 제목 좀 들어봤는데. 네. 어. 이 책인데요. 퀘스천인가요? 아 지리. 지리. 네. 지오그래피 할 네, 때 지리.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지리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게 요즘에는 좀 오히려 이게 이 책이야말로 역주행한 책이거든요. 네. 나왔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는데 나온 게 2016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나온 지가 그러니까 7년이 된 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총균세처럼 나왔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정도 인기가 아니었는데 뒤에 뭐 방송에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 계속 더 팔리는 역주행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왜 그렇게 됐었냐고 하면 저는 나왔을 때 당시에 사긴 했는데
2016년에 나올 때 지리의 힘이잖아요, 이름이. 예. 근데 출판계에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한국에서 지리 책은 안 팔린다 그랬어요. 부동산 책이 팔리지 지리에 대한 책은 안 팔린다는 게 당시 속설이었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지리에 관심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 그래서 지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아 저거 책 쉽지 않다고 했고 실제로 당시 시장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나 출판계만 보더라도 지리나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 근래 한국 출판계에 지리라는 영역을 연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난 지리 되게 좋아하는데. 지리요?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지리하지 않나요? 사회과 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니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과서가 사회과 부동가요? 네. 지도 나온 책. 아. 그 책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거 좋아했어요? 네. 좀 놀라운 게 이 책 안에 그 지리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넣은 제목 중에 하나가 어른을 위한 사회과 부도라고 써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회과 부도를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보다 보면은 와 여기 이런 게 있고 하는데 쭉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제가 느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지리에 관심이 없지만 팀 마샬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대부분의 좀 지리, 지정학을 잘 다룬 책의 대부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학자들이 쓴 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이 지리를 좋아해요. 네. 외국 사람들이. 외국이 진짜 지리를 서양이 지리에 밝아.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지리라는 게 그럼 다른 데다가 관심을 가지는 게 물론 교양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잡초 얘기했던 것처럼 교양으로 알고 이런 관심이 있지만 서양의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세계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브라질도 자기가 신경 써야 되면은 그렇지. 도대체 브라질에 누구 살아? 거기에 그렇지. 뭐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삼고 싶은 나라들을 연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지리랑 지리 지정학이라는 건 서양의 특산품인데 그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당시에는 한국이 세계 정세 같은 그닥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에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지리 지정학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뒤늦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7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책이다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금 이제 오독이라는 케이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 이 책이 다 지리가 다 외국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 중동 여기까지는 엄청 자세해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항상 동북아시아에 대한 부분이 엄청 분량도 적고 별로 우리가 볼 때는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디테일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나 보다가 아니라 한국인 관점에서 한국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엄청 집어넣어서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을 읽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이 세계에서 뭐 가장 좋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한국을 그랬죠, 보고 배워야 그랬죠. 된다. 어. 근데 오바마가 한 말이니까 맞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텐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어떤 책에 산 말이라고 해서 다 그 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그냥 채울 공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럼 진짜 지리에 대한 책입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뭐 중국, 뭐 중동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국가나 지역을 정해서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읽어보시면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이 생명력이 긴 걸 수도 있는데 미국 쪽을 펴면 미국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러시아를 피면 러시아의 지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 지구본을 돌려가듯이 약간 예, 설명을 하는 하나씩 그런 하나씩.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은 좀 공감을 못 하는 게 아니 뭐 우리가 반도체 기술, 뭐 국방력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리 가지고 세계 정세나 어떤 국가의 운명을 얘기하는 게 좀 공감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체감을 하기 힘든 게 2016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당시까지는 예. 한국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별로 지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전까지는 뭐 어떤 나라가 뭐 어떤 환경이 안 좋고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예. 이때까지는 미국이 뭐 바다를 다 지켜주고 어느 나라나 돈만 주면은 먹을 게 다 들어오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는 게 뭐 돈만 주면 사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세상이었는데 2016년부터가 트럼프가 등장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운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거래만 했던 거예요. 단가 싼 중국 공장 사서 했고.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석유랑 못 싸우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경험을 했죠. 우크라 전쟁 나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지리가 지금 엄청 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뭐 우리가 세계사 관계를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걸 잘 알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엄청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 이 책이 나올 때는 신경을 덜 써도 됐었다. 예. 그때는 별로 고민할 요지가 없었고 다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렇죠. 201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죠. 예. 물론 그 전에 크림반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엄청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재평가 받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를 알면 어디서 저희들이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관점의 차이가 났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는데 당시에 이 전쟁이 날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었잖아요. 그렇죠. 딱 나기 직전까지. 근데 네. 미국은 전쟁이 난다고 해서 전 세계 언론이 그 나느냐 안 나느냐 가지고 계속 추측을 엄청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딱 논조가 달랐던 게 한국이나 뭐 우리나 이 동아시아 쪽 언론들은 푸틴이라는 캐릭터를 엄청 집중을 했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 뭐 이 사람이 러시아 민족주의자니까 전쟁을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엄청 합리적이고 전략가다,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좀 사람을 중심으로 당시 분석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성격, 뭐 젤렌스키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을 집중을 했는데 그때 딱 외신과 차이가 났던 점이 뭐냐면 외신, 특히 서방 언론들은 지정학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상황에 대한 그걸로 우크라이나를 분석하는 관점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한국은 아직도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지리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고민은 결국은 그 평원 지대랑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국경까지가 다 평원인 거예요. 예. 네. 막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산맥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탱크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러시아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근대 이후로 내내 모스크바에서 멀리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게 이 나라의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예. 저 앞에서 딱 방어막을 쳐야 된다. 그렇죠. 더 멀어야 모스크바가 안전하다는 그쵸. 거죠. 우리 땅이 맞습니다. 아. 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강으로 방어를 한다든지 예. 어떤 산맥으로 방어하는 개념인데 러시아는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거리를 멀게 해서 오다가 지치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게 러시아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확실히 우리나라나 이쪽 동양 쪽에서는 확실히 더 사람에 집중할 때 여기서는 계속 지정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정학이라는 게 시작된 게 아무래도 영국 이런 데일 거잖아요. 제국을 일찍 한데 예. 얘네들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200년 이상 연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주장했던 얘기가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러시아는 항상 모스크바에서 멀리 지리적인 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러시아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까지 서방으로 넘어가는 건 모스크바랑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전통에 따라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들의 뭔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야. 그쪽으로 갔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지리나 지정학적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언론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판세를 봤었다는 거죠. 지리. 네. 지리를 보고 이 나라는 이런 지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동안은 이렇게 행동해 왔다. 네, 맞습니다. 지리라는 건 함부로 안 바뀌니까. 그렇죠. 아. 더군다나 우리는 뭐 동북아시아 정도 알 뿐더러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사실상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예. 섬나라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디를 오가거나 그 나라의 지리 지정 환경을 알 게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수출 그냥 배로 수출을 하니까.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다 맞대고 있잖아요. 육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지리, 지정학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푸틴이 미친 짓을 할까? 이런 캐릭터로만 보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을 알면은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디 들어 있었냐면 이 책에 러시아 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 러시아는
말하자면 여기서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하냐면은 이 기자가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곳은 지리의 저주를 타고났는데 그 저주가 너무 평평해서 방어막이 없는 게 이 사람들의 저주다라는 거예요. 평평한 것도 고민이구나. 그쵸. 평평하면 땅도 넓고 뭐 집 짓기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산이 모두 꽉 차 있는데 어쩌다 평야가 있는 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팀 마샬이란 저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푸틴은 아마 왜 도대체 이 유럽과 우리 사이에 산맥 하나만 만들어주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면 유럽 지형도를 띄워드릴 텐데 보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비옥한 평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도 남쪽이 좀 구릉 언덕이고 위에는 평야거든요. 예. 그 옆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 지도 보면 산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가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프랑스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산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축복받은 땅인데 그쵸. 그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한민족이었으면 중국처럼 됐겠죠. 그렇지. 자기들끼리 딱 붙어가지고. 그럼. 근데 예전에 그런 전쟁에서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밀려오니까 한참 뒤로 물러났다가 얘들이 제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가고. 다시 와. 그게 실제로 그랬던 게 나폴레옹이랑 히틀러가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 항상 러시아는 전쟁이 나면은 앞에 있는 걸 다 먹을 거 없애고 다 청야 전술이라고 해서 앞을 다 없애버리고 예. 모스크바 코앞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 프랑스에선 독일에서 너무 먼 거예요. 아. 많이 벌죠. 네, 보급이 안 보급이 된다는 안 되지. 거죠. 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지금 같은 시대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급하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죠. 힘들어하는데 옛날에는 마차로 이거 옮기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이면서도 러시아 입장에서 어찌됐든 자기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야, 그거 신기하네. 지리가 중요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었었다 보니까 한번 펴봤어요. 그때 자꾸 그런 얘기가 파이낸셜 타임즈 읽으면 나오길래 아 그렇지 이 책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 하고 그때 참고하듯이 사회과 부도처럼 펴서 봤더니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있다. 푸틴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랑 너무 가까워지니까 쳐들어갈 거야가 이해 안 되지만 러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러면 땅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으니까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로 말로는 지리의 힘이지만 영어 원제는 프리즈널 오브 지오그라피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의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빠서라기보다 푸틴이 미치광이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 지리라는 조건이 그쪽으로 뭔가 자꾸 사람을 쏠리게 만드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변수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네. 아무리 너희가 여기서 뛰어봤자 이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변수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뭔가를 줄을 잡고 돌린다고 했을 때 줄이 멀리 갈 수도 있고 뭐 가까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으로 잡고 있으면 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구심력 같은 왜 자꾸 러시아는 유럽이랑 주기적으로 전쟁을 할까 했을 때 이 지리적인 환경을 배제하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지리는 열심히 공부할 만하네. 그렇습니다. 연구할 만하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특히 제국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강한 이유는 전 세계의 이런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오독의 즐거움에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라의 팔자를 설명한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자라는 게 뭐 저는 점 같은 걸 믿진 않는 편이지만 어떤 팔자를 타고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팔자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팔자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특히 한국같이 아직 이런 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출생 환경 뭐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 영국, 프랑스 제국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태국을 가도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이런 환경을 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러지? 이 나라가 이걸 왜 예민하게 생각하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의 지리는
혹한기 혹석이 뚜렷한 사계절. 우리는- 캠핑 와서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지리적 스케일이 엄청 작죠. 왜냐면은 그쵸. 북한으로 뚫려 있지가 않으니까. 삼면이 바다고. 네, 삼면이 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국내 지리. 그래서 우린 부동산에는 밝죠. 굉장히 이제 서울 지리 이런 거. 땅을 소중하게 생각해. 네, 뭐 재개발 지리 이런 건 잘 알지만 다른 좀 나라에 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이걸 좀 어깨너머로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해 놓은 걸 우리 빨리 배우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간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마치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전 국민이 인공지능 공부하듯이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전 국민이 갑자기 지정학 같은 거 엄청 공부하고 러시아의 뭐 어떤 함정에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예.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아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지정학 위기는 제일 큰 게 미중 갈등인데 네. 그것도 지리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지리를 설명을 하는데 네. 근데 이때가 딱 재밌는 게 그래서 시간 보정을 해야 되는 게 15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당시가 트럼프 당선 1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지금 싸우기 전입니다. 한참 좋을 때지.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시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음. 미국 중국 갈등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중국의 또 그 지형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에 정말 그 우리가 옛날에 삼국지나 뭐 초한지 같은 거 읽어보면 네. 중원을 통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원이 정말 보면은 원이 동그랄 원자인데 가운데 중에 동그랄 원자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평평한 땅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예. 그 지금도 인구가 모여 있는 그 주변에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의외로 다 산이고 뭐 맞아요. 사막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장악해야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가운데로 장악 못하면 다 단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처음에 옛날에 뭐 하나라, 주나라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그 중원만 조금 알고 있고 그게 조금씩 넓어져 가거든요. 예. 그래서 팀마샤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한 민족은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이 자기 주변을 지리적 방벽을 확보하는 게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한족들은 처음에는 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 땅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오는 거예요. 아. 여기도 러시아 같은 말 타고 거죠. 넘어오고. 예. 그렇죠. 말 타고 그냥 휩쓸고 지나가고 티베트 고원에서 그냥 밀고 내려오고 근데 가만히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 왕조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영토가 넓어지는데 점점 만주도 흡수했고 티베트도 흡수했고 지금 신장 위구르도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까지 다 확보를 한 지금이 지리적으로는 미션을 완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는 만리장성이 국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한참 넘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리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왜 중국이 티베트랑 신장 위구르를 저렇게 괴롭히나에 대해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 나라들 뭔가 괴롭히는 경제적인 소수민족을 괴롭히는. 그렇죠. 그냥.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는 봤는데 첫 번째 티베트에 대해서 보면은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티베트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잖아요. 거의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이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인구도 거의 몇백만 명 살고 별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예. 그런데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 지역 내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인도예요. 근데 인도랑은 국경은 다 있는데 그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티베트 고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를 만약 인도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럼 인도가 말하자면 우리 집 위에 감시초소 위에 인도군이 있는 올라가요. 느낌이지. 그렇죠.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의 한족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 고지를 가져와야만 중원이 평화롭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있지도 않은 티베트를 가서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 아하. 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리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것도 설명이 좀 되네. 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예. 그러니까 각국의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티베트에 뭐 예를 들면은 거기 석유가 나온다더라 그것도 맞고 뭐 풍력이 많고 이런 거 맞는데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무리를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인도라는 경쟁자를 생각하면 저기를 뺏기면 절대 안 된다. 혹은 티베트라는 독립국이어도 인도랑 가까워지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려할 부분이 예. 여길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아의 급수탑? 무슨 탑? 급수탑. 발원지인가요? 네. 아파트에 가끔 보면 옛날 아파트들 보면 엄청 높이 솟아 있는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네. 그렇죠. 탑 같은 거 있는 네. 경우는 네. 그게 급수탑 같은 걸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 채워 놓는 그렇죠. 거. 물 채워 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시아인들의 급수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티베트가 엄청 고지대라서 거기에 딱 구름이 부딪히면 거기에 비를 엄청 많이 쏟거든요. 그럼 그게 대부분 추우니까 겨울에 얼어 있다가 여름에 녹으면서 다 흘러 내려옵니다. 예. 그게 인도로도 가고 음. 중국의 황하랑 양쯔강도 거기서 발원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두 강이 다 발원지가 티벳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수력 발전도 많이 하잖아요. 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도 티베트에서 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급수탑 같은 존재라서 이거를 중국이 양보할 수가 없다. 물이라는 게 저희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물이 엄청 소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수탑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두 가지 안보와 물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티베트다. 그럼 어디를 점령하려면 일단 지도부터 그리고 지도부터 그리고 얘네가 어떤 지형으로 생겼는지부터 늘 생각하고 시작해야 그쵸. 된다. 맞습니다. 그 나라나 뭐 그런 걸 이해할 때. 네.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기본값이야 라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한 게 위로는 막혀 있고 옆은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쭉쭉쭉 싸우고 네. 막. 그렇죠. 우리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이 조그만 땅에서 삼국이 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에 빨리빨리. 가서 어떤 점령을 한다든지 어.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뭐 캐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 뭐 가까운 일본도 안 갔는데. 그렇죠. 사실 일본도 거의 안 가고 우리도 내륙에서 그냥 살았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나라 서방이 정말 앞서 있다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되고 중국도 영토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나라 안에 대한 것만 잘 아는 거지. 그런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외국에 대해서 이 정도 깊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거 진짜 많이 배워야 돼. 특히 왜냐하면 지금같이 지정학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지리를 좀 재밌게 가르쳤으면 됐지. 맨날 외우기만 수학은 재밌어요, 선배? 외우기만 하라고 하니까 수학은 그래도 답이라도 있잖아요. 착착착착 답딱 나오고. 맞습니다. 지리는 진짜 예전에 외운 거밖에 생각 안 나요. 무슨 삼각주 맞습니다. 뭐 이렇게 딱 명칭 외우고. 그렇죠.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랑 거기 기후, 뭐 예. 이게 확실히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나라와 예. 배우니까 배우는 나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홍콩 놀러 갔을 때 거기 가판대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길래 산 예, 거예요. 예. 일단 그거부터가 글로벌한 느낌이긴 한데 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홍콩에서 나오니까 가판대 있고. 그냥 가판대 그 중국인 할아버지가 막 부채질하고 있는데 옆에 진열된 건 파이낸셜 타임즈인 거예요. 홍콩이야 뭐 영국령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워낙 글로벌이니까. 근데 봤을 때 그때 톱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톱 기사가 됐잖아요. 홍콩에서 사는 영국 신문의 톱 기사가 뭐였냐면 시드니에서 일어난 그 분식회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독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면 배치 자체가 영국 얘기도 없고 홍콩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신문에서 읽는 사람들은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 밑을 보면서 독일에선 이랬고 아프리카에선 이런 난리가 났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네요. 그렇죠. 정말 자기 나라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국내면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래서 정말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유명 신문들 하면 보통 뭐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예. 파이낸셜 타임즈, 뭐 뉴욕 타임즈 미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가면 톱이 다 미국 증시 얘기거든요. 거의. 맞아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 들어가면 러시아 얘기했다가 콩고 분쟁 얘기 분석 기사 나왔다가 정말 자기들이 뭔데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꼭대기에 있어 이런 느낌이구나. 맞습니다. 웃긴 게 섹션이 UK 섹션이 따로 있어요. 영국 섹션이 저 뒤에 따로 우리나라 있어요. 영남면 이런 느낌이네. 우리나라 UK. 전국면 이런 전국면 그쵸. 느낌이네. 맞습니다. 전국면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지방 이야기들. 네, 맞습니다. 우리 영국은 지방이고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 월드고 우리 나발이야 이런 네,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까지 생각하고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예. 이게 한 200년, 300년 동안 이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피땀으로 누적시켜 놓은 지식을 한 권으로 능축해놨구나. 그걸 알고 나면 훨씬 값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책 쓴 사람도 FT 기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입니다. 대국적 마인드.
저는 정말 대륙의 느낌이 드네요. 저희도 왠지. 글로벌로 나가시죠.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 막 대륙의 영국 느낌. 무너져간다, 브렉시트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예. 정작 자기 본국은 막 골골거리고 교사들 시위하고 이러는데 예. 신문은 막 말리에 일어나는 쿠데타 얘기하고 태국 정세 얘기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사람들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고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우리 일에만 되게 사람들이 뭐랄까 관심 있고 다른 나라 일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쵸. 잘못된 발언인가? 아니 실제로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언론사에서도 진짜 국제 뉴스는 저기 후선 부서처럼 맞습니다. 되고, 기자들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후선 부서처럼 되고 그러니까 국제부가 약간 보통 근데 언론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국제부 하고 싶다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막 네. 세계 일을 다루고 싶어한다 이런 경우 많은데 들어가자마자 느끼잖아요. 아 국제부는 저기 약간 변방에 약간 있구나. 내근 부서 같은 그냥 안에서 맞아요. 근무하는 부서처럼 맞아요. 되니까 엄청 생각과 다르다. 제가 처음 언론사 처음 들어가가지고 부서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네.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1순위 국제부 이렇게 했어. 국제부에 되게 멋진 여자 선배가 있었거든. 그래서 1순위 국제부 딱 했더니 발음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제부의 선배들이 저거 딱 배치 두고 지금까지 국제부를 지원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국제부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만약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지정학 인문이라는 책으로 정말 추천을 하지만 사실 엄청 단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일단 세계가 뒤숭숭했기 전에 나온 책이라서 좀 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읽기에는 재밌는 책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어때? 여기는 어때? 이런 책이네. 그렇습니다. 머리에 그걸 차곡차곡 집어넣는 느낌으로 좋고 사람이 진짜 드라이하게 써놨어요. 여기는 이렇다. 그래서 가끔 꺼내서 여기 이랬지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즐거움은 좀 떨어지는 책이다. 기자답지 않네요.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기자답지 않은데. 이거는 지리를 막 공부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지리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런 맞습니다. 약간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 이것만 다루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지정학 이런 거 너무 중요해서 여러 권을 다루는데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인 MSG와 다이나믹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 그 사람이 있는데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학자인데 예.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개의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지리의 힘은 어떤 딱 사진인 거예요. 찰칵 찍어놓고 이 모습인데 이 피터 자이안의 책은 동영상이거든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찍은 유튜브네 유튜브. 완전 유튜브입니다. MSG도 팍팍 들어가 있고. 저는 읽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피터 자이안 아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피터 자이안을 모르는 들어는 말이 봤습니다. 됩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아마 네. 이 출판 시장에서 2018년쯤에 아마 첫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 최준영 박사가 추천해가지고 엄청 대박난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 피터 자이안이 브랜드가 엄청나져가지고 어. 모 기업 후계자께서 그분의 팬을 자처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방산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아, 그런 식이고 그 피터 자이안 책이 훨씬 재밌거든요. 예. 그 책은 진짜 책- 재밌어요. 네, 그 책에 대한 내용도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2부에서는 그런 피터 자이안 책으로 네, 지리의 힘과 다른 느낌이다. 요거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